앙리 빵땡 라뚜르라는 인상파 화가가 그린 바티놀가의 스튜디오라는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화가들이 등장하네요. 여기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는 에두아르 마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린 빵땡 라뚜르입니다. 뒤편에는 르누아르나 모네나 바지유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짝 궁금함이 생기죠. 예술가들이 과연 진정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그리 크지 않았을 테고 자기의 작품을 팔아야 하니까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경쟁의식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창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혼자 하는 작업이죠. 예술가들에게는 우정보다도 오히려 고독이 더 필요한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쪽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고독은 정말로 창작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실 좀 꺼리지만 예술가들은 그 고독이라는 감정에 침잠에 들어가면서 자기 안에 있던 영감을 일깨우고 또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게 되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런 고독한 작업이 예술가의 작업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도 친구라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떤 숨김없이 털어놓고 그리고 내 자신 그대로를 이해해 주는 존재가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의 도움이 없으면, 또 친구의 존재가 주는 든든함이 없으면 예술이라는 고독한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간의 경쟁의식, 그러니까 우정이라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걸작을 창조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우정과 경쟁의식이 섞여 있었던 경우. 세 번째는 조금 경향은 달랐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끝까지 우정을 이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격려했던 경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생, 미켈란젤로는 1475년생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23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피렌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피렌체이거나 아니면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당연히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일종의 질투였을까요? 내가 저 선배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데 왜 저 선배만 잘 나가는 거야? 아니면은 저 꼬맹이는 그림도 잘 그리지 못하면서 왜 자꾸 저렇게 여기저기 알려져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질투였을까요? 그것보다는 예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두 사람의 라이벌 의식을 불태운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빈치가 그린 예수,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수가 보이죠. 두 사람의 예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다빈치의 예수는 약간은 중성적인 모습이고 슬퍼 보이는데, 미켈란젤로의 예수는 마치 고대 로마의 황제,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도 굉장히 우람하죠. 이 두 그림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서로의 예술에 대해서,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술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중세까지는 필요가 없는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화가가 되기 전에는 선배 화가의 공방에서 도제로 일하면서 그림의 부분을 똑같이 시키는 것대로 생산해내고, 한 명의 화가가 되어서는 또 자기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공방의 도제들과 같이 그림을 작업하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개인의 개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주제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죠.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 중세의 그림은 99%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개인의 개성이 그림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또 그럴 여지도 없었던 것이죠. 중세의 화가의 입장은 남학신을 만드는 그런 장인과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사조가 시작되면서 특히 상업과 금융의 도시인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르네상스는 개인의 개성이 작품에 들어오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성이 담긴 작품, 회화든 조각이든 이런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의 개성을 발현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수가 없었죠. 바로 이 예술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부분에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천재답게 당연히 자기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거나 상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사상 최초의 두 천재의 라이벌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선 연장자인 다빈치부터 보겠습니다. 다빈치가 가지고 있었던 예술가로서의 철학, 예술가로서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빈치의 예술관은 자연이 하나의 대우주면 인체는 또 다른 소우주다였습니다. 다빈치는 자연을 관찰하고 또 자연을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분석해서 그 분석한 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지식에 예술가 자신의 창조력을 덧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빈치는 지나친 완벽주의자였고 2011년에 다빈치 작품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작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무려 5천억 원이라는 가격의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 작품까지 포함해도 다빈치의 회화 완성작은 19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인체 해부도는 240점 넘게 남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미술사가인 케네스 클라크 같은 사람은 다빈치가 자신의 재능을 낭비했다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240점의 이 해부도를 그리기 위해서 다빈치는 39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그림을 더 그렸으면 이라는 생각이 미술사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빈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천재다운 눈부실 정도로 다방면에 걸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빈치 스케치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기도 하지만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런 다빈치의 인체 해부도 중에 흥미로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태아와 자궁의 상태를 관찰한 다빈치의 스케치입니다. 그러면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임산부의 시체를 해부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의학 연구를 위한 시신은 사형수의 시체를 사용했는데 임산부를 사용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빈치가 그린 태아의 모습은 다빈치가 지금까지 얻어온 인체에 대한 지식 플러스 다빈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이 인체부도 옆에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뭐가 보이나 하면 식물의 그 씨방과 씨앗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다빈치는 지금 이 자신이 상상한 태아와 자궁의 모습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식물의 씨앗과 씨방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빈치의 가치관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소우주다. 그리고 자연은 대우주다. 이것이 다빈치의 가치관이죠. 그러면 다빈치에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최고의 스승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입니다. 다빈치는 자연을 관찰해서 그 지식을 자신의 그림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이 암굴의 성모라고 해서 동일한 주제를 2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2점 그렸나 하면 그림을 청탁한 밀라노의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 수도원이 이 왼쪽 그림을 처음에 받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른편 그림을 한 번 더 그렸습니다. 2점 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왼쪽 작품인 오리지널 작품이 더 뛰어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암굴이라는 공간, 축축한 지혜의 공간, 잉태의 공간,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 호련히 성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성모의 얼굴을 이 그림에서 맨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눈길과 손짓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등장인물을 차례로 관찰하게 돼요. 성모의 시선과 손길은 성모 왼편에 있는 아기인 세례 요한에게 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손을 모아서 누구에겐가 경배하고 있죠. 그의 경배를 받고 있는 오른편 하단에 앉은 인물은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는 손을 들어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요한에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마치 예수를 보호하듯이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밀라노의 수도원이 이 그림을 처음에 보고 반대한 이유는 바로 이 천사입니다. 천사의 존재가 지나치게 그림에서 부각되게 그려졌고 천사의 시선이 그림 바깥을 향하고 있어서 그림이 산만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빈치 본인도 약간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손이 아기 예수의 머리와 마리아의 성모의 손 사이에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에서 다빈치는 천사의 존재를 조금 축소해서 그리고 천사의 손도 내리도록 그렸습니다. 이 암굴의 성모에서 특히 왼편의 루브르 버전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닥에 이끼와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 바닥에 꽃이 피어 있는 부분은 사암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암은 모래가 굳어서 생긴 바위죠. 이 암굴은 사암과 화강암의 일종인 휘로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암은 단단하지 않은 무른 암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꽃이나 이끼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강암의 일종인 휘로감은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끼나 꽃이 피어날 여지가 없죠. 그 부분이 구별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빈치는 지질학에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지질학적인 과학적인 자신의 지식을 그림에 이용한 것이죠. 아무튼 이 그림에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이 천사의 존재를 다빈치가 그린 스케치가 남아 있는데 이 다빈치의 천사 스케치를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왼쪽의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오른쪽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가지고 각자 다른 데를 보게 이렇게 양쪽의 시선을 다르게 분산시키려면 이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학자인 다빈치가 이 점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서 그리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방 안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림 속에 그려진 인물이 그림을 보는 나를 마주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빈치는 이 관찰을 바로 모나리자에도 이용합니다. 지금 모나리자의 눈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눈이 각각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이것을 모나리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다빈치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이 모나리자는 뛰어난 그림인가요? 이 그림을 보러 루브르에 가서 다들 실망하고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림이 너무 작아서이겠죠. 세로의 길이가 7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그림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말로 뛰어난 혁신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그려진 그림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후대에 그려진 그림들을 다 보았다는 가정을 싹 없애고 이 그림이 그려졌던 당시 1500년대 전반의 시선으로 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모나리자는 약간 무서운 그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렌체의 실크 상인의 아내인 리자 게라르디니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몸을 살짝 틀고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살짝 미소를 짓다가 그 미소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입술을 움직여서 웃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웃을 때 얼굴의 광대뼈를 위로 올리면서 웃죠. 지금 이 모나리자를 보시면 이 광대뼈가 올라가면서 웃다가 그 광대뼈가 내려오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역시 해부학의 대가 다빈치답습니다. 다빈치는 이 얼굴 근육과 입술 근육을 해부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웃고 있는 인간의 얼굴 표정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한 것이죠. 그리고 다빈치는 스푸마토라고 해서 여러 번 유화 물감을 덧칠해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윤곽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법을 창안해냅니다. 자연에는 선이 대단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저의 어깨와 팔 부분이 선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선이 아니라 면이잖아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 인물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그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유화 물감을 얇게 덧칠하는 방법으로 인물의 윤곽선을 희미하게 그렸습니다. 그림의 뒤에 그려져 있는 배경은 신비로워 보이는 자연인데 자세히 보시면 구불구불 강이 흘러서 S자 모양으로 강이 이 그림의 모델 리자의 가슴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다빈치의 철학, 인체는 소우주, 자연은 대우주라는 다빈치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다빈치는 여러 번의 해부를 통해서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는, 혈액을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혈액을 싣고 가는 것이 혈관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심장과 혈관이라는 존재는 대우주인 자연으로 보면 저수지와, 그러니까 샘과 강 같은 존재입니다. 몸 구석구석에 수분과 혈액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 그림의 배경에 샘과 강을 그리고 그 강이 심장 부분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예술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림은 미완성이야. 눈썹이 그려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빈치의 제자가 다빈치의 공방에서 그린 이 모나리자의 모사본, 프라도 미술관에 있어서 프라도의 모나리자라는 이 모사본이 있는데 이 모사본에는 가느다랗지만 눈썹이 그려져 있거든요.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에서 눈썹이 거의 날아간 이유는 뭔가 하면 눈썹은 사실 선이 아니라 많은 털의 집합이죠. 다빈치는 실제로 아주 가느다란 붓으로 그 털을 하나하나 다 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가느다란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털들이 조금씩 그림에서 옅어져서 결국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완벽에 가깝게 재현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나리자는 정말로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빈치가 본인의 정체성을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빈치는 밀라노의 루도비코 공작의 궁정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루도비코 궁정에서 다빈치가 주로 한 일은 공학자, 군사 기술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 제조가 또는 연극 연출자였습니다. 특히 밀라노 궁정에서 새해에 아니면 결혼식, 개선장군 이런 여러 가지 축하 행렬에서 다빈치는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하 행사, 퍼레이드, 연극 같은 것들을 감독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 출연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1500년대의 송승환 감독,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빈치의 연극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가 돋보이는 작품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 본인의 실수로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희미해졌죠. 왜냐하면 다빈치는 젖어있는 벽에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아를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너무 천천히 그리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다빈치는 그림을, 이 벽화를 조금 천천히 그릴 수 있도록 이 그림이 그려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에 납을 한번 칠하고 그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림이 벽에 달라붙지 못하고 썩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은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말았는데 이 그림의 실제 색감은 이 정도였을 겁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많이 훼손됐지만 놀라운 그림입니다. 일단 그림에 드라마가 살아 있습니다. 다빈치는 긴 식탁에 예수와 12제자를 전부 앞을 보는 모습을 앉혔습니다. 드라마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 보통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서 밥을 먹는 연기자는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죠. 다빈치는 한마디로 연극 연출자의 경험을 살려서 모든 등장인물이 정면을 보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를 극대화시키는 데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화가들은 최후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사실 밥 먹는 장면이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막 폭탄 선언을 한 직후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모두 동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요하는 제자들을 다빈치는 각각 3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4개의 그룹은 자신의 손과 얼굴 표정으로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놀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3명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폭탄 선언에 놀라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그룹은 핵심 그룹입니다. 왼쪽부터 유다,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림의 이제 범인이죠. 유다가 가장 낮게 그려져 있고 그의 얼굴이 가장 어둡습니다. 베드로는 분노한 얼굴로 손을 칼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가 체포될 당시 칼을 꺼내서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다라는 부분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요한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오른편에 있는 세 번째 그룹을 볼까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질문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에게 손과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선생님, 그가 누구입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왼편에 있는 한 남자가 손을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 있는데 검지를, 이 남자가 도마입니다. 도마는 훗날 예수가 부활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야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죠. 바로크 화가인 카라바초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에서도 지금 도마가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다빈치는 이 손가락 제스처로 도마가 훗날 부활한 예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알려주고 있죠. 맨 오른쪽의 그룹은 의논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자기들끼리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룹의 가장 왼편에 앉은 푸른 옷을 입은 제자가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손을 왼쪽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 손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예수 넘어 유다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는 유다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소란의 와중에 예수는 홀로 고요하게 양손을 빵과 포도주 쪽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핵심인 성찬식으로 막 나아가는 장면이죠. 그야말로 정지에 있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그림입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연극 연출자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의 그림 솜씨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켈란젤로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다빈치를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두 화가는 피렌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화가가 벽화 배틀을 벌인 적도 있어요. 1500년대 초반에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각기 피렌체의 베키오 궁의 대회의장 벽에 피렌체가 거쳐온 기념비적인 전투를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작품은 모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다빈치는 또 넘치는 실험 정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를 그린 납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림을 망쳤고 그 후에 결국은 바사리라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화가이자 미술사가가 그 위에 그림을 다시 프레스코화로 덧입혀서 그리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다빈치의 벽화를 모사한 스케치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스케치만 보아도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생사를 가르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박진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카시나 전투는 목욕을 하다가 기습을 받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산만하고 중심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화가라기보다 조각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24살이라는 나이에 만든 이 피에타라는 걸작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피에타는 죽은 예수를 무릎에 눕혀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비례상의 실수가 있습니다. 죽은 남자의 몸은 상당히 크고 무거울 겁니다. 그런 남자의 몸을 여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지 못하죠. 아마도 금방 미끄러져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서 마리아의 몸은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예수의 몸은 실제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무릎에 풍성한 옷주름을 만들어서 그 비례상의 실수를 싹 감춰버렸어요. 놀라운 작품이긴 하지만 24살의 천재가 만든 작품이라는 한계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을 안고 마치 이 내 아들의 죽음을 보라 라는 식으로 한 손을 펼치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은 고요하게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하고 자식을 잃었다는 어머니의 슬픔은 거의 보이지 않죠. 미켈란젤로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고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이 피에타와 피렌체의 다비드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미켈란젤로는 교황궁으로 초청됩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스티나 정당의 천정에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죠. 사실상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거의 최초의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어려운 천정화를 미켈란젤로는 4년에 걸쳐서 별다른 조수의 도움도 없이 거의 혼자서 그립니다. 서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목이 삐뚤어지고 평생
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눈으로 안료가 들어와서 이 천정화는 창세기의 첫 번째 장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는 하느님,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이 천지 창조의 모든 등장인물들의 몸은 너무나도 우람하고 장대합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을 창조하는 하느님을 보면 하느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뭔가 찌푸린 노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너무나도 육중합니다. 이 찌푸린 얼굴의 하느님은 세상이 자기의 천재성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젊은 미켈란젤로의 분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유명한 이 아담의 탄생에서도 하느님의 몸은 활기에 차 있고 아담의 몸은 아직 생명의 기운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약간 나른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하느님의 옆구리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아담의 반려 이브가 있습니다. 아담의 시선은 하느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느님을 넘어가서 자신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내 이브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아담의 탄생에서도 하느님의 몸과 아담의 몸은 아주 우람하고 근육질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브의 탄생인데 이브의 탄생 사방에 잘 알 수 없는 누드의 젊은이들이 그려져 있죠. 이 누드의 인체를 이뉴도 또는 이뉴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굳이 그림의 전개와 상관없는 누드를 그리고 건장한 인체를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그리기 2년쯤 전에 로마 근처 에스큘리아노의 포도밭에서 발굴된 이 라오콘 군상을 보고 큰 어떤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장하게 몸을 틀고 있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금방이라도 우리 귀에 들릴 듯한 이 조각을 보고 미켈란젤로는 깨닫게 되죠.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다.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예술관이었습니다. 그는 회화가 조각보다 더 열등하다, 그러니까 조각이 회화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고 조각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는 회화 그리고 조각에서 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가치관은 완전히 갈라지죠. 다빈치의 스승이 자연이라면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된 가치관은 화해할 수 없는 것이고 두 사람의 사이는 결코 좋아질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술사상 최초의 라이벌이자 예술사상 최초의 두 천재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1830년대와 1840년대 파리에서는 두 명의 피아노 천재가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출신의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 그리고 폴란드 출신의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프레데릭 쇼팽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당시 파리에서 더 높은 어떤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리스트입니다. 요제프 다나우저라는 화가가 그린 이 피아노를 치는 리스트라는 그림은 피아노 회사에서 의뢰받아서 만든 일종의 CF입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는 모습이 피아노 홍보용 그림으로 그려졌다라는 점만 보아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는 리스트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쇼팽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고 큰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의 도움으로 생활을 거의 해나갔습니다. 조르주 상드가 없었으면 사실 쇼팽은 훨씬 더 곤궁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대의 인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는 쇼팽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쇼팽은 1849년에 39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폐결핵으로 요절하는데 그 후로 최초로 나온 쇼팽의 전기를 쓴 사람이 다름 아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쇼팽의 음악에 담겨있는 어떤 애절한 한, 특히 자기의 고국인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스트는 헝가리 출신이긴 했지만 그는 아주 어려서 헝가리어도 잘 못하는 나이에 고국을 떠나서 빈에서 베토벤의 제자인 체르니에게 배우고 이후로 파리에 와서 당대 최고의 화려한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쇼팽의 음악에 담겨있는 그런 섬세한 어떤 피아노의 시인과도 같은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쇼팽의 음악에 담겨있는 한과
그런 슬픔의 정서에 비하면 리스트의 음악은 너무나도 남성적이고 장대하고 화려합니다. 리스트의 음악에 가장 근접한 작곡가는 쇼팽이라기보다는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 리스트의 대표곡인 라 campanel라는 파가니니가 작곡한 바이올린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예술가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 있죠. 그러나 리스트는 쇼팽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음악성, 특히 오케스트라 음악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피아노 음악에만 몰입하지만 그 건반으로도 충분히 오케스트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놀라운 천재다라고 자신이 쓴 쇼팽의 전기에서 거듭 쇼팽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쇼팽은 리스트를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연주자로서는 리스트의 명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쇼팽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쇼팽은 리스트의 음악을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쇼팽은 원래 모차르트의 음악 그리고 벨리니의 오페라 외에는 다른 모든 음악들 심지어는 베토벤의 음악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쇼팽의 눈에 화려한 리스트의 음악이 그리 대단한 음악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쇼팽이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리스트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아프리카 부족의 출장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음악은 곧 덧없이 사라지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에피소드만 보아도 쇼팽과 리스트 사이에 미묘한 차이와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자기가 파리에서 얼마든지 많은 무대를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더 우위에 있는 입장이었지만 쇼팽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시적이고 영롱한 섬세한 정서를 가질 수 없었고 쇼팽은 자신의 음악 자체는 리스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건강과 큰 무대에 대한 공포 때문에 리스트처럼 큰 무대에서 파리를 주름잡는 위대한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는 될 수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쇼팽과 리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던 1830년대, 40년대 파리부터 파리는 서서히 로마를 제치고 예술의 수도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를 결정적으로 예술의 수도로 자리 잡게 해준 유파가 1870년대 파리에서 탄생합니다. 최후의 국제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파로 불리는 인상파의 등장이죠. 인상파는 1874년 모네가 주도한 첫 번째 인상파 전시를 통해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이 인상파 전시의 리더는 단연 모네였고 그들의 멘토로는 마네가 있었습니다. 모네는 이 인상파전을 개최하고 또 인상파전을 유지하면서 여러 동료들도 만나고 또 때로는 그 동료들과 싸우기도 하고 결국은 드가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1880년대 인상파전을 더 이상 인상파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상파에서 모네를 가장 믿어주고 모네의 힘이 되어주었던 인물은 모네보다 한 살 어린 동년배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모네와 르누아르는 인상파에 대한 어떤 세간의 몰이해, 비평,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둘이서 굳세게 작업을 해나가는데 르누아르가 보낸 편지를 보면 모네와 나는 즐겁게 작업하고 있어. 가끔 물감이 떨어져서 곤란을 겪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네와 르누아르가 센강에 있는 라 그르누이에르라는 유원지에서 그린 거의 동일한 구도의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네가 그린 라 그르누이에르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르누아르가 그린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사실 거의 엇비슷하죠. 그러나 미묘하게 다릅니다. 모네의 그림은 사람이나 유원지보다 자연, 특히 물결이 훨씬 더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상파라는 유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의 모습을 화가 자신의 주관적 감각으로 포착해서 캔버스에 옮기는 유파입니다. 특히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가 사물이나 사람에 와닿을 때의 그 주관적인 감각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상파의 목표였는데 모네는 그 중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주제, 물결이라는 주제를 자기의 필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늘 모네의 그림에서는 강이나 연못이나 바다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등장해요. 이 강과 바다와 연못의 모습, 특히 물결이 움직이면서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네는 이 라그르누이에서 흰색, 푸른색, 옅은 푸른색, 갈색 같은 다양한 색깔들을 짧게 붓터치로 번갈아 가면서 캔버스에 짧게 끊어치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라그르누이의 물결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물감들의 붓터치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물결은 모네에게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반면 르누아르에게는 물결이 모네처럼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모네와 비슷하게 물결을 따라하고는 있지만 물결의 묘사에 르누아르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그림에서 르누아르는 사람을 그릴지 보트를 그릴지 아니면은 이 강의 모습을 그릴지 잘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그림을 그렸고 또 함께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그림을 시작했고 거의 이웃사촌으로 지내고 때로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두 사람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모네와 르누아르의 그림 경향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햇빛을 받고 있는 여성을 그린 두 작품을 한번 볼까요? 모네가 그린 봄날이라는 그림에서 모네의 아내인 까미유가 흰 드레스를 입고 그늘 속에 앉아 있는데 이 나무 그늘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흰 드레스 자락에 마치 점점이 이렇게 햇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네가 그리려고 한 것은 자신의 아내 까미유보다는 햇빛과 그늘의 미묘한 효과 그리고 그 다채로운 모습일 겁니다. 어찌 보면 카미유라는 인물은 흰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흰색에 햇빛이 떨어지거나 그늘이 졌을 때 그 대비가 가장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은 여성을 그렸지만 르누아르가 그린 이 햇빛 속의 누드는 어떤가요? 르누아르는 이 그림에서 햇빛을 그린다기보다는 햇빛을 받은 여성의 미묘한 피부의 변화 그리고 젊은 여성 누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인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시작부터 두 사람의 방향은 명확하게 달랐던 셈이죠. 다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의 모습을 캔버스에 포착한다라는 이 인상파의 강령에는 르누아르도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인상파로 의기투합하고 세간의 큰 어떤 혹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세게 그림을 그려 나간 것이겠죠. 르누아르의 이 햇빛 속의 누드는 2차 인상파전에서 가장 혹평을 들었던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당시 파리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 한 여성이 르누아르에게 그림을 자기의 누드를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르누아르가 그 여성에게 아직 피부가 충분히 썩지 않았으니 바닷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햇빛 속의 누드에서 르누아르의 피부 표현은 죽은 어떤 사람의 시체의 피부 같다는 너무나도 잔인한 비평이죠. 그런 식으로 인상파는 세간의 모리에를 받았고 당연히 그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르누아르와 모네에게 서로가 없었으면 가장 중요한 두 동료가 없었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국 이 인상파의 길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네가 그린 아르장떼 위의 보트라는 그림을 보면 특히 하얀색 돛을 가진 보트가 물결에 비치면서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매혹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네가 심혈을 기울여서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물결은 정지할 수가 없죠. 물은 늘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일렁이는 움직임을 그림 속에서 정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는 것이 모네의 필생의 목표였습니다. 모네가 60이 넘었을 때 한 비평가가 모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느냐라고 물었더니 모네가 대답합니다. 나는 햇빛과 물의 시정을 가장 만족스럽게 그리는 그림을 얻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림을 얻지 못했다고.
정말로 움직이는 물결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일렁이는 물결이라는 과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일종의 시적인 정석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모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해돋이 인상이라는 그림이 탄생하죠. 인상파라는 유파의 이름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고향인 르아브르에서 막 해가 뜨고 있는 광경을 그린 것이죠. 우리가 바다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일출을 정면으로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일출의 눈부신 빛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모네는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한 것이죠. 해가 떠오르면서 그림을 보는 우리의 눈에는 수평선마저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과 바다가 한 덩어리가 된 눈부신 빛의 덩어리가 된 와중에 두 척의 고기잡이 배가 나가는 모습만 실루엣으로 어렴풋하게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1회 인상파전에 출품되었을 때 한 비평가는 우리 집 벽지도 이것보다는 성의 있게 그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상파가 가지고 있는 그 혁신적인 정신을 당대 비평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완전히 엉터리 그림이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그림의 인상만 담는 데 그쳤다라고 평함으로써 인상파라는 유파의 이름이 탄생합니다. 한마디로 인상파는 인상파 화가들을 욕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자신들이 인상파라고 불리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빛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으로 외광파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다고 해요. 르누아르와 모네 그리고 다른 인상파 동료들은 이런 세간의 혹평과 싸우며 꿋꿋하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르누아르가 1876년 3회 인상파전에 출품한 이 물랭들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은 몽마르트르에 있는 야외 유원지인 물랭들라 갈레트에서 일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댄스 파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의 앞쪽에 2명의 여성 그리고 3명의 남성이 보이죠. 이들은 모두 르누아르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몽마르트르에서 르누아르와 이웃해 사는 드레스나 고급 식탁보에 술을 놓는 일을 하고 있던 처녀들이었습니다. 초여름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3명의 남자들 중에서 특히 좀 말을 잘하는 유들유들한 친구가 두 처녀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두 처녀와 세 청년은 여기 이 댄스 파티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원체 말을 재미나게 하고 있는지 두 처녀가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3회 인상파전에 출품되었을 때 이 춤추고 있는 커플들이 왜 구름 위에서 춤추고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평이 실리기도 했다고 하죠.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는 이 빛과 그늘과 반사광의 효과를 당시 비평가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는 이 그림에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결국 르누아르의 관심은 빛이나 자연보다도 사람에 있지 않았나. 청춘이라는 젊음의 한때를 만끽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 삶의 행복한 모습,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르누아르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모네와 르누아르는 친구였지만 르누아르는 모네처럼 혁신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르누아르는 18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갑자기 앵그르 시대라고 하는 1600년대 스타일을 추구하는 완전히 고전적인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욕하는 여자들이라는 그림을 르누아르는 3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갑자기 또렷한 윤곽선이 나타나죠. 르누아르의 그림에서는 늘 윤곽선이 부드럽게 파스텔 톤으로 뭉개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또렷한 윤곽선과 목욕하는 여자들이라는 누드라는 주제 자체도 고답적이고 이 목욕하는 여자들의 포즈는 프랑스와 부셰가 그린 목욕하는 달의 여신 디아나의 포즈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르누아르의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왜 굳이 이런 주제를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르누아르는 이 앵그르 시대 고전에 대한 집착을 담념하지 않았습니다. 르누아르는 내가 뭔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데생조차도 제대로 못하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르누아르는 1890년대에 들어서 앵그르 시대를 벗어나서 다시 이렇게 벨벳처럼 부드러운 선으로 감싸여진 이런 온화한 스타일의 자기 그림으로 돌아오지만 누드에 대한 관심 그 누드에 대한 애정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르누아르가 만년에 니스 근처의 까네슈르메르라는 따뜻한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린 이 파리스의 선택이라는 그림은 명백하게 1600년대에 그려진 루벤스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르누아르식의 오마주입니다. 그는 만년에 이르러서 루벤스라는 최고의 스승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고전에 천착하고 있었을 때 그의 가장 친한 벗 모네는 또 그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모네가 1890년대에 들어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인상파의 광령이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과 대기와 그늘과 바람의 변화, 빛의 변화를 화면에 포착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한 장의 그림에서 햇빛과 그늘과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네는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다른 날씨, 다른 계절, 다른 시간의 그림으로써 빛과 그늘과 대기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보여주는 연작 작업에 돌입합니다. 1890년대 모네는 노적가리, 포플러, 루앙성당 같은 연작을 차례로 그리는데 첫 번째로 그린 이 노적가리 연작을 보면 자, 여름 아침의 노적가리를 지금 보고 계신데 눈부신 여름의 빛에 노적가리의 모습이 거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 같죠. 그러나 한낮의 노적가리는 어떻습니까? 강렬한 빛을 받아서 노적가리의 존재감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노적가리가 만드는 그림자도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죠. 반면 노적가리 주변의 모습은 빛나는 여름의 빛을 받아서 아주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석양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것은 가을의 석양인데 여름 아침이나 한낮의 노적가리와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적가리의 색깔 자체가 석양처럼 불타고 있어요. 저녁의 노적가리, 또 노적가리의 색깔, 빛의 색깔, 그늘의 색깔 모두 달라졌습니다. 모네가 왜 이 노적가리라는 덧단을 쌓아놓는 것이죠. 가장 재미없는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비건조해 보이고 단순한 존재가 빛과 대기에 의해서 이만큼이나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모네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이 노적가리를 반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좀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노적가리는 볏짚더미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그림을 그리러 갔는데 농부들이 다 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네는 국리 끝에 자기가 모네의 집이 있는 지베르니 강변에 나가서 포플러 나무를 그렸어요. 포플러 나무는 나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날 나가보니 포플러 나무들이 없어졌습니다. 목재상들이 다 포플러 나무를 벨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네는 진짜 안 움직이는 걸 그려야지 연작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이 살고 있던 루앙으로 가서 루앙성당 시리즈를 그리게 되는데 이 루앙성당 시리즈에 얼마나 다채롭게 여름과 봄과 안개와 흐린 날과 저녁과 한낮과 새벽의 빛이 그려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조르주 클레망소가 격찬한 또다시 혁신으로 나아가는 모네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르누아르에게는 고전이 중요했다면 모네에게는 혁신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연작 시리즈를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모네는 지베르니 집에 있는 연못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연못에 모네는 수련을 심었습니다. 이 수련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렸던 그 어떤 물보다 연못은 작은 물입니다. 모네는 지금까지 노르망디의 바다나 센강을 그렸죠. 강과 바다는 물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물의 양도 사실 굉장히 크고 많죠. 그러나 연못은 물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못은 집에 있는 연못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작은 연못에서 놀랍게도 모네는 자신의 우주를 발견합니다. 모네의 수련 그림을 보면 그림에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주변 풍경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물에 비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모네는 수련을 점점 더 큰 캔버스에 그리게 됩니다. 만년의 수련은 최고 길이 19m의 캔버스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만년의 수련은 지금 보시면 완전한 추상화입니다. 모네는 인상파를 시작했고 연작을 시작했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추상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셈입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벗으로 지낸 모네와 르누아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르누아르는 고전으로 회귀하고
모네는 20세기 화가답게 추상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이 이 다른 작품 경향으로 인해서 편파되거나 퇴색될 수는 없었죠. 두 사람은 끝까지 르누아르가 1919년에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우정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고독은 소중하지만 우정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르누아르는 모네가 없었다면 자신은 인상파라는 혁신의 길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자신이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준 이가 모네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고독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동반자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혼자이기를 감수하던 예술가들도 때로는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줄 친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천재들의 재능과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묘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전원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